주주총회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7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달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는 5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사가 지난 8년 동안 이어져온 통상임금 갈등을 오늘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최대 60일까지 늘어나고 지급 수준도 평균 임금의 60% 수준까지 상향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상 이문의 헤드라인입니다.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이 개막하면서 오늘만 100개 상장사가 주총을 개최했습니다. 기아자동차, LG전자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예.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이 기아자동차의 사내이사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정 부회장의 신분은 기타 비상무이사에서 사내이사로 바뀌었습니다. 기아차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경영진이 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책임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사내이사 중에서 뽑히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 계열사 세 곳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이사회는 다음 주에 정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LG는 최고 경영자 CEO와 이사회 의장의 겸직을 분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오늘 오전에 주총 또 오후에는 이사회를 통해서 권영수 LG 부회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기존에는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이 CEO와 또 이사회 의장직을 2년간 겸임해 왔는데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서 경영 투명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두 자리를 떼어놓기로 한 겁니다. 최근에 최태원 SK 회장도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는데 이 같은 재계에는 이 같은 분리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효성 주주총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포스코는 오늘 주총에서 전자투표제를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주주권 강화 목적입니다. 다만 주총장 진입을 시도하는 노조와 또 이를 막는 회사 간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효성 주총에서는 국민연금이 과거 분식회계 당시에 감시 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던 사회이사와 또 감사위원 선임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바닥론이 확대가 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동산 심리지수가 5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류정훈 기자입니다. 17주 연속 내림세가 이어지는 서울 아파트 매매값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8% 하락했는데 특히 강남, 송파, 강동 등 강남권 아파트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새 0.02% 하락했지만 실수요자가 매매 대신 전월세로 눈을 돌리면서 하락폭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가 5개월 만에 전달보다 2.7포인트 반등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황에서 이사철이란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수요자들이 매수세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2월에 이제 계약들을 많이 하거든요. 2월 조사는 이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제 이 심리가 그대로 이제 시장에 연결된다고 하면 그 이사철 수요 때문에 좀 회복되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와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집값이 바닥을 쳤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합의의 타결이 기아차는 물론이고 다른 사업장으로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아자동차 노사가 8년간 이어진 통상임금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노사가 마련한 최종 합의안이 투표를 거쳐 확정된 겁니다. 회사도 그렇고 저희 노동조합도 그렇고 이 분쟁이 너무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좀 있었고요.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 진행하는 것이고. 통상임금 분쟁은 지난 2011년 기아차 근로자 2만 7천여 명이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등 일부 항목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사측이 제기한 신혜성실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조가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상황에 노사가 합의안을 마련한 겁니다. 이번 합의로 앞으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합니다. 기아차 직원들의 월급여는 3만 1,000원 오르고 사측은 미지급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신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절반으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데 노조가 합의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의 걸림돌이었던 최저임금 문제도 해소됐습니다. 노사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8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예정대로 이달 중에 유예기간을 끝내고 이르면 6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탄력근로제는 국회 입법이 완료가 되면 상반기 중에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예, 주 52시간 위반 기업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당초 예정대로 이제 마친다고요? 네, 고용부는 주 52시간 위반 기업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이달 말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 다음 달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진 않습니다. 다음 달은 고발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본격적인 단속은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도 최대 3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는 본격적인 점검 및 지도에 앞서 300인 이상 사업자들이 5월부터 6월 15일까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사노위가 도출한 합의안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조속히 하위 법령을 마련해 상반기 중 제도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실업급여가 지금보다 오를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일에서 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1인당 평균 지급 기간은 127일에서 156일로 늘어나고 772만 원인 실업급여는 16.3% 증가한 898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미국 보잉사의 737 맥스 기종에 대해서 정부가 국내 공항의 이착륙은 물론이고 국내 영공 통과까지 금지시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예, 737 맥스 항공기들의 영공 진입이 금지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국제항공통신망인 노탐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노탐은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보내는 통지문인데요. 전 세계 항공사 등 관계기관들에게 전달됩니다. 국내 공항 이착륙과 우리 영공 통과가 즉시 금지된 기종은 보잉 737 맥스 8과 9 두 기종입니다. 국토부는 맥스 8 두 대를 보유한 이스타 항공이 자발적으로 운항을 중단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통과할 우려가 있어 추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된 기종을 한국 노선에 투입하거나 영공을 지나는 외국 항공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언제까지 진행이 되고 다른 나라 상황도 좀 어떤가 좀 전해주시죠. 네, 노탐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6월 중순까지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우리 정부 조치에 앞서 이미 싱가포르와 캐나다, 러시아 등은 문제 기종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습니다. 운항 중단 조치는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에 이어 보잉 편을 들던 미국도 어제 운항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전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까지 국내 항공사들의 보잉 737 맥스 기종 도입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을 놓고 가맹점들과 카드사들 그리고 전자결제 대행사들 간의 협상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전자결제 대행업계 1, 2위를 다투는 한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수수료를 떠넘기려고 하다가 적발이 돼서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KG 이니시스 결제 대행 시스템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쇼핑몰에 뜬 공지 화면입니다. 3월부터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하나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구매 가격의 1%를 수수료로 더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독 삼성과 롯데, 하나카드만 1%의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KG 이니시스 측은 일부 카드사의 지나친 수수료 인상 요구로 부담이 커져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털어놨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고 돌파구를 찾을 데는 없고 정부가 쓰는 방법이 그런 수수료를 어떤 정도 찾아내는 수밖에 없지 않냐.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1% 수수료를 부과시키려던 이 업체의 시도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관련법에 어긋난다고 해당 업체에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카드 수수료 협상이라는 거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협상인 거거든요. 책임의 일부를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려고 하는 불법행위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금감원은 카드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기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동아 ST의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 등 87개 품목에 대해서 앞으로 2달간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고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 18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복지부의 처분은 검찰이 동아 ST를 기소한 데 따른 건데 동아 ST는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5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아 ST 측은 보건당국의 의약품 급여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임 업체 넷마블이 올 3분기 내에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넷마블은 오늘 공지한 내용에서 이렇게 말하고 앞으로 노사협의회와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시간의 근로수당을 급여에 처음부터 포함시키는 것으로 게임업계에서는 이른바 공짜 야근이다라는 논란을 빚어왔던 이유가 됐습니다. 예, 주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총 시즌은 여느 때보다도 좀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문가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국민연금의 여러 가지 의사 의결권을 사전에 예고한 부분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영향력 부분들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22일 날이더군요. 다음 주에 있을 현대차, 또 현대모비스 등 이 현대차 그룹 계열사에 대한 엘리엇과의 주총 대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관심사였는데요. 일단 오늘은 일종의 맛보기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내용들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의미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주총에서 노 변호사님 보시는 좀 포인트는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저는 이제 국민연금이 사실은 그동안 거수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본인들이 어떤 식의 의결을 할 것인지를 사전 공개하면서 그렇죠. 투명성을 좀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아무런 이제 역할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겠다라고 했던 것이 어느 정도나 사실은 먹힐 것인가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역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기아차 주총이 사실 35분 만에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도 또 정의선 수석 총괄 수석 부회장. 네, 총괄 수석 부회장의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자리매김할 것인가. 기아자동차 내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LG의 또 구강모 체계가 그렇죠. 얼마나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번에 봐야 될 포인트 같고요. 또 하나 2통 3사 주총과 관련해서는 그 KT가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또 일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황창규 사장의 또 회장의 그 후계 구도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죠. 좀 관심이 있고요. 예.
하나씩 사실은 핵심을 뭐 이를테면 처음에 이를테면 책의 목차처럼 변호사님이 다 좀 정리를 해주셔서 이제는 이제 한 챕터 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얘기인데요. 어떨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던 거냐 등등등의 사실 말이 많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 스튜어디스 코드도 도입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사실 얘기 나온 것은 지난번에 그 대한항공 사건이 터지면서 그 대한항공에서 이제 그 조 회장 일가가 현실적으로 너무 지나친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면서 예. 마치 사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 같이 그렇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에서 왜 이거를 간섭하지 않느냐. 방관하느냐. 네,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운영하는 기금이 644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찬성 반대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성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539건 정도를 했는데 작년에도요? 네, 했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 실제 부결된 게 5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힘이 없나요? 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9%밖에 부결률이 없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능력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제대로 의결권 행사를 못했는 것인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작년 추총 때 얘기인 거잖아요. 그 그렇죠. 얘기는. 예,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스튜어디스 코드가 7월에 도입됐으니까 일단 그 전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얼마나 잘 될 것인지 특히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4일부터 20일 사이에 벌어지는 그 주총 이 23개 상장사에 예. 대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예. 그 주총이 이루어질 상장사에 대해서 본인들 의견을 먼저 밝힌 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그 주총에서도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도 네, 아직까지는. 올해 들어서도.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이게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것이 되겠느냐. 이것도 하나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전에 너무 의견을 정확히 밝히면 오히려 정부가 바라는 방향이 뭔지를 알려주게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좀 나오거든요. 불필요한 논란을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이냐.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올해도 지금까지만 상황을 본다면 올해도 그렇죠. 사실 별반 국민연금의 표현이 조금 약간 싼티납니다만 약발이 별로 안 먹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뭔가 그럼 올해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뒤집을 수 있는 계기는 결국은 역시 다음 주에 있을 그 조영 회장에 대한 그렇죠. 한진그룹 그 부분이 같은 되지 경우는.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진칼에서 지금 KCGI 그렇죠. 그쪽에서 먼저 하고 있죠. 그 사모펀드인 KCGI하고 사실은 이제 그 주주 제한권을 가지고 지금 다툼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 지금 항고까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 KCGI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한진그룹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될까 문제였는데 이게 바로 29일에 이제 감사랑 사회이사 선임하는 문제 이런 그렇죠. 것들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사의 그 보수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좀 다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칼이나 한진그룹 내에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하고 국민연금하고가 이제 같은 방향을 갈 것이냐가 이제 핵심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좀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을 좀 공식적으로 내지 않고 있거든요. 예, 어제 수탁자 책임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법원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행동을 조금 보고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어서요. 근데 그게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고 말고의 문제가 국민연금이나 뭐 KCI는 분명한 입장인 거고 그렇죠. 국민연금이 그거에 이를테면은 숟가락을 얻느냐 마느냐 하고 글쎄요.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보여온 행동을 보면은 이건 당연히 KCGI 측에 동조를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지 않나 KCGI 싶어서요. 측이 사실 맞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한진그룹 측에서 이런 식으로 그 제한한 그 의안 자체를 아예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래는 주주 제한권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KCGI 측의 입장인 것이고 한진그룹에서는 그거에 올라가게 되면은 본인들하고 좀 약간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민연금이 당연히 KCGI 측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법원에 지금 가처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건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본인의 어떤 의사를 표현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렇게 사전에 뭐 나는 그거 반대일세라고 얘기를 이미 하려고 맘먹은 상황에서 그렇죠. 그 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낼지 눈치를 그 결과 이후에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좀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또 얘기도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다시 이제 다른 얘기로 좀 가보죠. 현대차 이제 계열사들에 대한 이제 주총이 이제 다음 주 22일 날 이제 열리는데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현대차 쪽에 손을 들어줘서 엘리엇과의 표대결에서 뭐 현대차가 사실상 승리했다라는 얘기가 벌써 인구의 회자가 딱 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가 이제 주주총회를 열게 되는데 지금 엘리엇이 요구하고 있는 게 너무 과다하다. 배당금이 뭐 2만 원 넘게 주당하니까. 그러니까 모비스 지금 현재 그 현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주당 4,000원.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차는 주당 3,000원인데요. 엘리엇은 모비스에 대해서는 26,399원을 달라고 하고 현대차에 대해서 21,976원을 달라고 해요. 물론 뭐 좀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엘리엇이 너무 욕심부려서 결론적으로는 국민연금이 백기사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엘리엇이 자충수를 뒀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G 얘기 좀 해보죠. LG 같은 경우는 최근에 LG 특히 구광모 회장과 관련된 기사들이 또 굉장히 이렇게 훈훈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돼서 네, 공기청정기를 또 학교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상황들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이미지 메이킹도 잘하는 것 같고요. 오늘 주총에서도 확실하게 구광모 체제가 뭐 세팅이 됐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사회하고 그 경영하는 CEO하고를 완전히 분리시키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독립적인 곳으로 놔두고 경영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입장이라서요. 이게 이제 자율 경영과 또 선진 경영 구조를 우리나라에 도입시키면서 젊은 CEO, 그러니까 젊은 그 사람으로서 아마도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들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영권이 넘어가는 그 과정도 2세, 3세, 4세로 넘어가는 과정도 사실 LG그룹이 다른 그룹들과는 좀 깔끔하고. 달라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구회장도 아마 충분히 또 인식을 하고 있을 테니 앞으로 좀 잘 지켜보고요. 다시 이제 기아차 얘기 가보면 이사회에서 좀 알아보니까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을 하고 대표이사로까지도 선임을 할 수가 있기도 하려고 하더군요. 근데 정의선 수석 총괄부회장이 대표이사까지는 안 하겠다. 안 했네요. 그러니까 그냥 사내이사 선임하는 안건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구광모 씨하고 좀 비슷하게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분위기가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룹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재벌 그룹을 특히 중심으로 보게 되면 지나치게 그 창립자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가고 있었고 이게 사실은 상당히 후진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내이사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매우 저는 신선하고 좋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근데 이제 LG는 사실은 지분 뭐 승계인 이런 부분들에서 작업이 끝났잖아요. 세금만 다 내면 되는 거고. 근데 정의선 부회장과 현대 쪽은 그 큰일이 아직 남아 있어서 사실은 엘리엇이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뭐 잘 해결을 해 나가겠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인대가 폐막이 됐고요. 오늘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리커창 총리가 기자회견도 오늘 열었습니다. 전인대가 뭔지 좀 낯서시죠? 전인대 얘기도 좀 하고요. 어떤 내용들이 올해 전인대, 중국 전인대에서 주로 나왔고 향후 중국 특히 이제 올해 중국 경제가 6% 초반 살짝 거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대 송수영 교수 다시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인대가 뭐예요? 전 인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전국적인 대회죠. 우리로 따지면 국회 정도 생각하면 됩니까? 이 영어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National Congress of China라고 되어가지고. 콩그레스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같은 성격에 있는 그런 기관이긴 한데 물론 우리 국회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여담입니다만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했는데 뭐 흰머리가 이렇게 띄었다. 뭐 그래서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근데 중국 지도부는 항상 흑발을 한다 그랬는데 약간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골칫거리나 걱정거리가 많다 이런 의미로 아마 좀 그런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사실 저게 중국 전인대가 뭐고 시진핑 주석이 흑발로 안 하고 백발로 하고 나왔다 해서 우리와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관심사하고 사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도대체 그 전인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특히 경제와 관련돼서 이게 사실 저희한테 관심사인데 하나 찾아보니까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지적재산권 외국 기업들이 네.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지적재산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보호를 하겠다,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요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그것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하고도 당연히 관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서방 국가들이나 미국에서 왜 그렇게 그 의심을 하는가 하면은 결국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그다음에 이 운영되는 방식이 국가가 항상 뒤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그 일반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중국 기업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 우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출이 될까 봐 굉장히 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을 불식하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긴 한데 결국 속내는 미중무역 협상에서 우리가 니네가 요구한 6가지 중에 하나, 이게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거 들어줄게라고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런 면도 있는데 저는 좀 더 그 큰 그림으로 보고 싶은 게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그 내부적으로 지금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발전 모델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수출 주도형 그렇죠. 으로 해왔는데 이것이 결국 서방 국가들이나 미국과 충돌이 자꾸 발생하게 되니까 워낙 흑자를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경제를 이끌어 왔다면은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 국가, 일본도 그렇고 그런 모델로 성장했는데 그렇죠. 산업화될 때. 네, 그것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럴라 이제 이런 한계에서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수 시장이고 그 동안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줬고 반대로 수출이나 무역과 관계없는 기업들한테는 사실 상당히 압박과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니들은 왜 수출 안 하느냐 이거겠군요. 아니요, 수출 자체를 할 수 없는 성격의 이제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압박을 굳이 했을까요? 어쩔 수 없는 건데. 혜택을 달리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중국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이 바로 뭔가니 내수 시장, 특히 그 금융시장, 금융산업 계통, 그 다음에 건강보험 산업, 보험이라기보다 보험 산업도 되면 건강 헬스케어 인더스트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건강 보조 관리 헬스케어라고 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십니다. 생활 건강 산업 이쪽이나 즉 중국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텔레콤도 특히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중심을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갈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수출 주도는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도 끌어들여야 되고 특히 최근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중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3가지 화살을 가지고 중국 경제의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것이 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중국 시장에서 중소기업들 이미 큰 수출 주도를 하는 이 다국적 기업들은 뭐 그동안 혜택도 많이 받아왔고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주식 시장을 발전시키고 채권 시장을 발전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유도를 하겠다.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사실상 해외 투자자들이 그 중국 내에 투자를 할 경우에 주식을 직접적으로 취득하기도 힘들고요. 굉장히 그 제한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완화시키면서 중국 내에서의 그 금융 정책에서 이제는 환율도 자유롭게 내버려 두고 환율도 고정 환율제 그러니까 페그제를 이제 폐지하겠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크네요. 폐지하고 그 다음에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3번째로는 자기네들이 금리 정책이라든지 화폐 금융 정책의 독립성과 자기네들이 중앙은행이 알아서 판단하는 걸 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 그 경제학 교과서에서 3중 상충 관계라 트릴레마라고 해가지고
고정 환율제와 자본의 자유화와 그다음에 그게 말이 안 되죠. 예, 그거를 동시에 그 독립성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자율적인 그 변동 환율제와 이제 그 금리 정책의 자율화, 그다음에 자본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허용하는 글쎄요.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외환시장을 우리가 IMF 때 외환시장 전면 개방한 것처럼 똑같이 중국도 자기네도 외환시장을 이제 오픈을 하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의미가 되는 거니까 네. 만약에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로드맵이 만들어지면서 구체화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뭐 큰 얘기가 될 수 있네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사실 중국에서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잘 안 팔리고 반도체도 잘 안 팔리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도 상당히 그 다국적 기업 수준의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경쟁자가 사실상 우리가 확실히 우위에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장하성 전 실장님을 이제 그 중국 대사로 임명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중국이 지금 금융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내수 시장에서의 투자라든지 주식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우위에 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죠. 바로 그 주식 시장과 관련된 부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서로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공동주택 뭐 쉽게 생각하면은 아파트, 다세대, 뭐 빌라 뭐 이런 주택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토지 그다음에 단독주택에 이어서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이제 공시지가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확실하게 발표가 되는데요. 미리 이 정도 선에서 올리겠다라고 정부의 얘기가 어제 저녁에 오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기사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작년에 집값 많이 올랐던데 뭐 마용성, 강남 이런데 과천 뭐 이런 데들이 많이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올랐고요. 뭐 전체적으로 또 대부분의 웬만한 집들 또 좀 가격이 좀 낮은 집들은 뭐 그렇게 또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결국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해서요. 그런 논란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강남대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 왼쪽으로는 연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것부터 질문을 두 분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알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한 분 얘기 끝나시면 우리 한 교수님부터 먼저 할까요? 네. 공시가격 오른 수치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높다, 낮다, 뭐 이렇게 본다면 어디 쪽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평이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평이. 예, 한 가지 덧붙이다라면 고가 주택 소유주하고 예. 다주택자 소유주들한테는 일부 좀 높다라고 그쪽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 정도다 수치가 상승률이. 그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분 대상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98%에 해당하는 이제 뭐 10억 이하 주택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땐 평이한 수준인 것 같고 그 나머지 고가 주택자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죠. 네.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개인적으로요? 예. 정부가 뭐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그러는지 더 올릴 수도 있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여파를 충분히 감안해서 좀 점진적으로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듣고 싶었습니다. 한문 교수님은 원래 더 올릴 수 있었는데 그런 걸 감안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금방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짧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으니까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결과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세 정책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고가 주택자들이 시가가 높은 반면에 주택의 시가가 높은 반면에 그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시세를 공시가격이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예. 예. 그 부분을 다시 말해 공시가격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이 시가와 공시가격과의 차이를 조금 해소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줄였다. 예. 예. 근데 이게 왜 그 조세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다름 아니라 보유세를 계산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작년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가 85%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 부동산 정책으로서 부동산 가격을 한다는 측면보다는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조세 부담이 약간 불평등한 상태에 있었던 부동산 관련 조세 부담을 현실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좌시하지는 않겠다라는 좀 신호를 보여준 것으로. 그걸 세금으로 정부에서는 대응하겠다. 예,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저 다시 질문을 드리면 예. 올라간 상승 수치는 공시가격 올라간 수치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적당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뭐 별로라고 생각하세요?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조세 부담이 무거워졌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정도로 올랐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좀 가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금 두 분 다 공통점은 다주택자, 그다음에 고가주택, 1주택, 고가 1주택 보유자들은 부담스러운 정도로 공시가격이 올랐다라는 건 두 분 다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고가 1주택자야 뭐 집이 한 채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께서는 다주택자들의 집을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지금은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고가 주택자만 핀셋을 둔 것 같은데 이면을 하나 돌아볼 게 뭐가 있냐면 중저가 주택도 다주택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갭투자 이런 분들, 그분들하고 고가 주택자,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고가 주택자분들이 고민에 빠진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 어떤 방안 하나 던졌잖아요. 그 세부담 완화 정책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상한에 갖다 50% 정해놨습니다. 네, 그렇죠. 올릴 수가 없으니까. 네. 다주택자가 이제 타겟인 것 같아요. 이면에 있는 것이. 그래서 다주택자는 상한이 훨씬 높죠. 네, 2주택이면 200%까지, 3주택자 이상은 또 300%까지 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내가 작년에 100만 원 내던 게 이제는 300만 원까지 세금이 3배가 늘어날 수 있다. 계산상 그렇죠. 집이 3채 이상인 사람은. 예, 특히 이 경우에 만약에 많이 오른 아까 마용성이라든지 과천 지역의 주택을 투자하신 분이라면 제가 볼 때는 부담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마 실제로.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계산을 많이 하실 거고 저녁에 고민을 하실 거고 고지서를 받고 나면 피부로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미리 자산 관리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미리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충격을 안 받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들이 주택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맞는데 그 시기가 지금이 아니라 고지서가 나온 뒤라고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고지서가 언제 나와요? 6월 1일 이제 하고 나서 한 6월, 7월 정도에 나오죠. 7월 정도에. 알겠습니다. 한 회장님께서는, 안 교수님께서는 부담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은 매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제는 이제 정부가 막아놨죠. 테러를. 양도세 추가로. 양도세 때문에. 그래서 이참에 한 가지 말씀 올리면 조금 묘한 액션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다주택자분들이 뭐 죄진 건 아니잖아요. 그전 정부에서 풀어줘서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어떤 테러에 대해서 양도세 인하 부분을 다주택자분들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풀어준다라면 뭐 문정부에서 원하는 소통도 되고 모든 사람들 다 안을 수 있고 더 나간다면 뭐 당신들의 내년 총선에도 도움이 되시겠죠. 예. 이 교수님 잠깐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시세 차익이 되면 막 매덕 이렇게 난 분들 지금 다주택자 중과해서 64%까지가 맥시멈이죠. 맞습니다. 66%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그냥 앉아서 번 건데 그거에 대해서 6천만 원 세금을 내고 4천만 원이 남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로를 안 하고 노동을 안 하고도.
그거가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시니까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같은 질문을 유 교수님한테도 다주택자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 교수님 말씀대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얼마가 오르는지 일단 두고 보자라는 취지가 더 강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이제 계속해서 올려간다는 것이죠. 내년에 90%, 내후년에 95%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 김현미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고가 주택과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해가겠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세법상의 공정시장 가격비율이 점차로 계속 5%씩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급등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공시가격비율이 계속 올라간다. 그럼 이제 양쪽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중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올해까지는 어떻게 한 번 더 보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 2, 3년 더 지나간다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금방 또 한 교수님 말씀하셨던 점을 제가 생각을 하면 사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이제 자산을 투자하는 개념이고 그 전에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또 부추긴 바가 없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러면 퇴로를 좀 열기 위해서 이제 양도세를 좀 인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히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세수입을 보면요, 작년에 양도소득세가 이미 약간 기형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증가했냐면 증여세가 증가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주는군요. 작년에 이제 그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그리고 공정시장 가격비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가겠다라는 액션을 보이니까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와 투기자들 또는 그 외에 부동산으로 이제 자산을 추구했던 이런 분들이 이미 양도 차익을 실현해서 빠져나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증여를 통해서 이미 회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막차,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갭 투자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시장에 지금 빠져나오지 못해 물려있는 이런 투자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이미 판례이라는 식을 벌어놨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조세정책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세수 동안. 통계를 간단히 보시면요.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세수가 대략 15조 6천억에서 35조 4천억. 10년 새 2배가 올랐군요. 2.68배 정도 늘었습니다. 2배 반 이상 올랐네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2조 1천억 정도에서 1조 8천억 정도 오히려 줄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조세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정책 효과 차원에서 뭐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세액 부담이 조세 부담이 어느 계층에 집중적으로 증세되어 왔는가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부동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자들이 지금 양도세를 인하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대축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그대로 들고 나가는 걸 정책적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했던, 투자를 하지 못했던 뭐 이런 그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에서는 유리지갑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거의 2.7배를 증세를 하고 그리고 2.7배 이상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 있을 수도 있는 부동산 투기자나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인하해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정책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큰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추론하자면 지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도 제가 동의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 가지 좀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갭 투자로 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물론 뭐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자본 시세 차익을 위해서 투자를 했지만 지금 정부의 의도대로 팔고 싶었지만 부동산은 정책에 대한 판단력이 정부가 급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팔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넘긴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내놓는 물량이 지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가구 유주택자, 다주택 중에서도 1가구 유주택자가 200만 명인데 두 채씩 갖고 있으면 400만입니다. 현재 지금 수치입니다. 그 100만 호라는 물량이 나온다면 시장이 물량 공급이 엄청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몇 프로가 과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본의 아니게 팔고 싶어도 못 팔고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뭐 강남 따라갔다 지금 발목 잡힌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의 목적은 단순 시세 차익을 원했던 것인데 자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팔고 싶은데 고민에 빠진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길어지면서 뭐 그분들 뭐 개인적인 삶도 좀 피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좋은 장점을 본다라면 양도세 인하를 많이 과다하게 낮추자는 뜻이 아니라 제 말씀은 지금 뭐
최대 뭐 50% 정도 60% 되거든요. 60% 단기 경우 60%에 해당될 거야 아마. 64%가 지금 최고치입니다. 네네. 양도세 중과가. 그럼 60%에서 한 15%에서 20%만 감한다 그러면 한 50% 정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분들한테 퇴로를 준다라면 공급 물량 때문에 지금 3기 신도시가 뭐 실현되니 많이 말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정책도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 과감하게 예전 이게 아니라 말씀 주신 시세 차익을 다 가져가는 거는 막아야 되니까 조금 퇴로를 열어주는 액션을 취한다면 그것에도 반응을 안 한다면 그분들은 제가 볼 때 뭐 과감하게 중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조금 빠져나오는 분들이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 수많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값 안정인데 그렇죠. 목적이 예. 집값을 안정이 되는 방향이라면 원칙은 분명하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원칙을 조금 완화해서 일부를 좀 그렇죠. 뭐 죄수가 물을 한 모금씩은 줘야지 죄수가 살아나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린 거죠, 제 입장. 예. 오늘 마지막 질문은 이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5분이 채 안 남아서요.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두 가지를 소화하지는 못할 거라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김현미 장관도 그랬고 전반적인 뭐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들도 그렇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현실화율 그러니까 공시 가격을 시세에 최대한 이렇게 가까이 가는 이 현실화율을 앞으로도 뭐 집값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올리는 쪽으로 현실화를 더 높이는 쪽으로 가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속도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들이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은 지금 공시 가격 현실화율의 속도가 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말씀 듣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유 교수님 먼저 지금 현재 현실화율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일단 현실화율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앞서 세법상 규정하고 있었던 그 공정시장 가액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시가가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거기에 세법상 세금 계산하는 단계에서 또다시 공정시장 가액비를 별도로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이중의 혜택을 주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뭐 목적이 뻔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는 우리나라에 그 수없이 많은 그 창출된 부가가치나 자본이 부동산으로 자꾸 축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공정시장 가입비율이나 공시가격, 공시지가 좀 빠른 속도로 제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이론적인 측면이고 조금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의 결부대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올리는 경우에는 사실 물가 상승의 우려도 있고요. 조세정은 더 커지죠, 그만큼.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이미 앞으로 3년간 계속해서 상승되도록 이미 세법이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이렇게 너무 급진적으로 올린다. 다시 말하면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에서 그 충격을 한 번에 흡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이렇게 공시지가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께서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을 저도 일정 부분 긍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고가주택 소유자들, 다시 말하면 고자산가들이죠. 대자산가들. 그 경우에는 지금처럼 조금 더 빠르게 가는 것이 타당하지만 중산층이나 서민으로 대변되는 예컨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에 걸려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칫하면은 본말이 전도되어서 그 다주택자들 고액 자산가들 잡으려다가 서민 증세에 또 논란이 휩싸이면 2007년도 때처럼 똑같이 또 본말이 전도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교수님은 또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뭐 디테일한 부분은 이 교수님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그 원론적으로 지금 OECD 선진국의 기준에 맞추는 게 뭐 한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OECD가 30개국 가까운데 지금 12등 하지 않습니까? 경제 규모가 저희가. 그럼 그 룰에 맞춘다고 기본적인 상을 맞춘다라면 지금 한 0. GDP 대비 0.4에서 5 정도가 저 평균입니다. 그 뭐가요? 실효세율이 보유세에 대한 실효세율이
GDP 대비 0.4에서 5% 정도가 OECD 평균인데 예. 대한민국이 2015년 16년 기준이 0.2728 정도 나와요. 우리가 훨씬 낮죠. 반밖에 안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2배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을 단순하게 하면. 미국은 그럼 어떨까요? 미국은 지금 저희 나라의 5배를 받고 있어요. 1.2%가 받습니다. 1.2%가.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선진국에서 증빙이 됐고 시간의 차이겠죠. 지금 말씀 주신 서민의 어떤 역량을 최소화하려면 급진적이냐 단계별로 갔냐인데 제가 볼 때 국민들은 이미 선진화가 돼서 보유세 인상론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예전에 60% 70% 이상이 찬성했거든요. 집 가진 분도. 그럼 국민들은 선진화가 되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선진화가 안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급진적으로 가든 뭐하러 가든 일단 공표를 하고 네. 국민들이 대비할 시간을 준다라면 제가 볼 때는 선진국에 맞춰서 가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진국이 됐잖아요, 대한민국.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실효세율이 지금 0.4% 정도 OECD 평균이 되는데 예. 우리가 약 절반 조금 더 되는 수준이니까 적어도 절반 수준까지는 그 OECD 평균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단 한 번에 훅 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기 조절은 뭐 정치권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유 교수님 말씀대로 서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화하면서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금 백브리핑 시시각각을 진행하고 있는 김영교 앵커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방송 준비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